당신에게는 집 한 채와 노비 10명을 물려주오. 서방님, 왜 저에게만 야속하시나요? 이 사람들에게는 보물이 숨어 있어.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10명의 병든 노비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친척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불쌍한 여자, 돈 한 푼 없이 병자들만 떠안았네. 하지만 3년 뒤 조선 팔도가 놀랐습니다. 그 병든 노비들은 최고의 장인이 되어 있었고 그 미망인은 조선 최대 상단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병든 노비들에게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죽기 직전 아내에게 돈이 아닌 사람을 남긴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헌종 3년 한양 남대문 시장에는 대대로 포목상을 운영하는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장인 김만석은 평생 성실하게 장사하여 큰 부를 이룬 상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 박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김만석이 갑자기 병에 걸린 것입니다. 폐병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죠. 한 달 만에 김만석은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만석의 형 김만복, 동생 김만길, 조카들까지 모두가 유산을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정리를 하셔야죠. 김만복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김만석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형님, 동생, 모두 모였구려. 네, 형님. 그래서 재산은? 김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내 재산 목록이요. 친척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포목상 3곳 종로, 남대문, 이현, 비단 500필, 은자 1000냥, 한양집 2채, 노비 10명, 김만복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형님, 이것을 어떻게 해? 김만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께는 종로 포목상과 비단 200필을 드리겠소. 김만복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습니다. 동생 만길에게는 남대문 포목상과 은자 400냥을, 김만길도 기뻐했습니다. 조카들에게는 이현 포목상과 은자 300냥, 그리고 한양 집 한 채를. 조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 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만복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럼 형수님께는 뭘 주시려고? 김만석이 박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남은 한양 집 한 채와 노비 10명을 물려주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만복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노비 10명이요? 하하. 김만길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형수님은 아내인데. 그것도 그냥 노비가 아니라 병든 노비들이잖아요. 조카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김만석의 집에는 노비 10명이 있었는데 모두 병들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장장이었던 철수는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직조공이었던 순이는 눈병으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목수였던 돌쇠는 팔에 화상을 입어 도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들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병들고 다치고 늙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다른 주인이었다면 진작에 내쫓았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방님, 김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을 부탁하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서방님, 왜 저에게만, 이 사람들에게는 보물이 숨어 있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오. 김만석은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친척들은 재산을 챙겨 떠났습니다. 김만복은 종로 포목상을 받아 의기양양하게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한양 최고의 포목 장사꾼이다. 김만길도 은자 400냥을 손에 쥐고 기뻐했습니다. 이 돈으로 큰 장사를 하겠어. 조카들도 재산을 나눠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에게 남은 것은 작은 집 한 채와 병든 노비 10명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10명의 노비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당에 병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침을 했고 어떤 사람은 절뚝거렸으며 어떤 사람은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두려운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내쫓으시려나. 하지만 박 씨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박 씨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노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무슨 짓을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러분을 말입니다. 노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이 숨어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철수가 절름거리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님, 저희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도 못하고 밥만 축내는. 아닙니다.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소중합니다. 병들었다고 다쳤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하지만 저희를 어찌. 박 씨가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제게 남은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두 손이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날 밤 10명의 병든 노비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만복은 종로 포목상을 받아 크게 장사를 벌일 생각이었습니다. 이 비단을 청나라에 팔면 대박이야. 하지만 그는 장사 수완이 없었습니다. 형 김만석은 평생을 장사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었지만 김만복은 그저 돈만 쓰며 살았을 뿐이었죠. 비단을 잘못 고르고 거래처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가짜 비단을 사게 되었고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날렸습니다. 6개월 만에 종로 포목상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동생 김만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자 400냥으로 큰 장사를 하려 했지만 욕심이 과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건을 사들였고 시장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국 은자는 바닥이 났고 남대문 포목상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조카들도 비슷했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이 재산만 받으니 금방 탕진했습니다. 한편 박 씨 부인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약초를 캐러 산에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약초를 다루는 의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지식이 있었죠. 산에서 캔 약초로 노비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름발이 철수에게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철수야, 이 약을 매일 마시거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다리 운동을 해라. 마님, 정말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믿어라. 넌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다. 눈병이 있는 순이에게는 눈을 맑게 하는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순이야, 이것으로 눈을 씻어라. 그리고 밝은 데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지만 마님, 제가 일을 안 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일이다. 화상을 입은 목수 돌쇠에게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돌쇠야, 조금만 참아라. 이 상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마님, 저 같은 놈을 왜 이렇게까지. 박 씨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지금 아플 뿐이지. 박 씨는 나머지 노비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약초는 산에서 캘 수 있었지만 먹을 것은 사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비단 치마를 팔았습니다. 마님, 그건 마님의 혼수품 아니십니까? 옷은 또 만들면 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뿐이다. 박 씨는 자신의 폐물도 팔았습니다. 금비녀, 은가락지 모두 팔아서 쌀을 샀습니다. 10명의 식구를 먹이려면 하루에 쌀 한 마리 필요했습니다. 돈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박 씨는 직접 바느질을 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 옷 얼마예요? 다푼입니다. 너무 비싸요. 석푼에 주세요.
박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다푼에서 10푼 정도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철수의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철수야, 정말 잘했다. 6개월이 지나자 순이의 눈이 맑아졌습니다. 마님, 보여요. 마님 얼굴이 보여요. 순이야,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다니. 돌쇠의 화상도 점점 아물었습니다. 마님, 이제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한 명 한 명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마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 어느 날 철수가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제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순이도 나섰습니다. 저도 이제 배를 짤 수 있습니다. 돌쇠도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목수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하나둘 나섰습니다. 저는 대장장이 일을, 저는 가죽 다루는 일을, 저는 요리를.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저희가 마님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10명의 노비를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철수, 넌 대장장이었지? 예. 하지만 이제는 다리가 불편해도 손은 멀쩡하다. 앉아서도 쇠를 두들길 수 있지 않느냐?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씨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 넌 직조공이었지? 예, 마님. 눈이 많이 나아졌다. 다시 배를 짤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한 명 한 명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수 돌쇠, 가죽공 만식, 도공 석쇠, 염색공 복녀, 요리사 옥분, 자수장이 금실, 농부 갑돌, 약초꾼 정수, 모두 한때는 뛰어난 장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합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마님, 무엇을 만들까요? 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만의 물건을 만듭시다. 세상에 없던 특별한 물건을.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작은 대장간을 차렸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앉아서 쇠를 두들길 수 있었습니다. 땡, 땡, 땡. 그는 아름다운 장식 철물을 만들었습니다. 문고리, 자물쇠, 장식못. 하나하나가 예술품이었습니다. 순이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그녀는 특별한 무늬를 짰습니다. 눈이 나빠서 오히려 촉감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욱 섬세한 무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목공 작업을 했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은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아름다운 목제품이 탄생했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작은 함, 장식장, 소반 등을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것을 조합했습니다. 철수가 만든 철물, 순이가 짠 천, 돌쇠가 만든 나무함, 복녀가 염색한 비단, 금실이 수놓은 장식.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것은 보석함이었습니다. 철물로 장식되고 아름다운 천으로 안을 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 씨가 그 보석함을 들고 한양 제1의 고급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점주가 보석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만든 것이오?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소. 이런 솜씨는 궁중 장인도 하기 힘든데 사주시겠습니까? 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를 원하시오? 은자 10량입니다. 10량? 너무 비싼 것 아니오? 박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보석함은 10명의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철, 나무, 천, 염색, 자수 모두 최고의 솜씨로 만들었죠. 심량도 싼 겁니다. 점주가 보석함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좋소. 10량에 사겠소. 그리고 더 만들 수 있겠소?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10명의 노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첫 주문을 받았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마님, 정말입니까? 은자 10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철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님, 저희는 노비입니다.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박 씨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그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업자입니다. 10명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눕시다. 그날부터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함을 만드는 곳이 어디인가? 박 씨 부인의 공방이라던데? 나도 하나 주문하고 싶어. 한 달 만에 은자 100량을 벌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은자 500량을 벌었습니다. 박 씨는 더 큰 작업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더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 눈이 나쁜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함께 일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씨 부인의 공방에 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더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성공 소문은 친척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만복과 김만길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목상도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형님 들었습니까? 형수님이 대박이 났다던데요. 김만복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들었지. 그 병든 노비들로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번다더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비단과 돈을 받고도 망했는데 그 여자가 형님의 비법을 알고 있었던 거야. 비법이요? 김만복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장사의 달인이었어. 분명 비밀 장부 같은 게 있었을 거야. 거래처 목록, 장사 비법 같은. 김만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음 날 두 사람은 박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박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만복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형제인데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형님의 장부를 좀 보여주시오. 장부요? 형님이 평생 쓰던 장사 장부 말이요. 거래처 목록이랑 비법 같은 거.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분명 있을 거요. 김만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소. 형님의 동생들인데. 박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남편이 남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이었죠. 헛소리 마시오. 그 노비들한테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김만복이 비웃었습니다. 사람으로 대했다고? 노비를? 우습군. 바로 그때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만복이 철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는 그 절름발이 아니냐? 예,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철수는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나아 있었습니다. 순이도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마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김만길이 순이를 보고 또 놀랐습니다. 너는 눈먼 계집이 아니었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돌쇠와 다른 노비들도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모두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를 보호하듯 그녀 주위에 섰습니다. 마님을 해치려 든다면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김만복과 김만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돌아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관아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망부 김만석의 유산 분배가 불공정하였으므로 재분배를 요청하옵니다. 특히 김만석의 장사 비법과 거래처 목록은 가문의 공동재산이므로 한성부 판윤이 이 고소장을 받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유산 다툼이로군.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한성부 관아 박 씨와 김만복, 김만길이 마주 섰습니다. 판윤이 물었습니다. 김만복, 김만길, 너희는 형수가 유산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하는가? 그렇습니다, 나리. 형님의 장사 비법을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박 씨, 내 말은 무엇이냐? 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남편이 저에게 남긴 것은 병든 노비 10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큰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예, 나리.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비법이 아니라 저와 10명의 동료들이 함께 일구어낸 것입니다. 김만복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 형님의 장부가 있을 겁니다. 판윤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장부가 있느냐? 장사 장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새로 쓴 것입니다. 가져왔느냐? 예, 나리. 박 씨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판윤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거래 내역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석함 제작 비용, 판매 수익, 재료비, 일꾼 임금, 모든 것이 투명했습니다. 판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하고 투명한 장부로구나. 감사합니다, 나리.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구나. 수익의 절반을 일꾼들에게 나눠준다고? 예, 나리. 저희는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판윤이 김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만복, 내 형수는 자신의 노력으로 장사를 일으켰다. 너희가 받은 재산을 잘못 관리한 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냐? 김만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고소는 기각한다. 박 씨는 정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 김만복과 김만길은 절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 씨 부인의 공방은 이제 덕성상단이라는 이름의 큰 상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 종로에 본점이 있고 전국 각지에 지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덕성상단은 다른 상단과 달랐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둘째, 수익의 절반을 직원들과 나눴습니다. 셋째, 병들고 다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했습니다. 덕성상단에 가면 새 삶을 살 수 있다. 전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치료하고 가르치고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사자가 파견되었습니다. 덕성상단 주인 박 씨를 모셔오라는 전교이시다. 박 씨는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헌종 임금이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덕성상단을 운영하는 박 씨냐? 예, 전하. 내 상단의 물건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특히 그 보석함은 왕실에서도 쓰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더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병든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리 하느냐? 박 씨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사람은 누구나 귀합니다. 병들었다고
다쳤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헌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말이로다. 그런데 이익은 나느냐? 예, 전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물건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짐이 내게 특별한 칭호를 내리고자 한다. 황송하옵니다. 너를 의상으로 임명하노라. 백성을 생각하는 상인이라는 뜻이니라. 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궁궐을 나온 박씨는 10명의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아니 사장님, 저희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철수, 너희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 단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진짜 주인을 만나기를. 순이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야. 우리는 동료야. 함께 만들어낸 거야. 그날 저녁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덕성상단의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한때는 병들고 다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선 최고의 장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김만복과 김만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형수님, 김만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김만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이 왜 형수님께 노비들을 맡기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박씨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들, 일어나십시오. 형수님,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저희 상단에서 일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으시고 똑같이 일하셔야 합니다. 김만복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정말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일어서는 법이죠. 그날부터 김만복과 김만길도 덕성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5년 후 덕성상단은 조선 최대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수익의 대부분을 직원들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어느 봄날 박씨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철수와 순이, 돌쇠를 비롯한 10명의 동료들도 함께했습니다. 박씨가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알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저에게 주신 진짜 유산이 무엇이었는지.
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순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저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박 씨는 조선 3대 거상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덕성상단에서 일하는 500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때는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선 최고의 장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요? 그래.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함께할수록 더 많아진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단다. 그게 다예요? 아니, 한 가지 더 있다. 버림받은 사람을 포기하지 마라. 그 안에 보물이 숨어 있으니라. 소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박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소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병든 노비를 주셔서 그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엔딩 음악 마이너스 따뜻한 피리와 해금 선율. 박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금은 보화는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원합니다. 버림받은 사람 속에 가장 큰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